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맞춰 사람들이 움직이며 하루의 일과가 결정되죠. 사계절의 변화 또한 우리는 체감합니다. 주변의 풍경과 대기의 온도, 빛의 색이, 그리고 특유의 향기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이렇게 오감을 통해 시간의 움직임을 추측하던 사람들은 그 흐름을 균일하게 나누고 수치화시켰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달력이며 지금도 여전히 하루와 한 달, 그리고 한 해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달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 외에도 작은 크기의 단어들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것, 바로 절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비치는 달. 손톱 모양의 초승달부터 완전한 형태의 보름달까지 지구에서 바라본 달의 얼굴은 시간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달을 시간의 척도로 삼았죠. 이렇듯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를 기준으로 만든 고대 달력이 순태음력입니다. 순태음력의 경우 한 달이 29.5일, 1년으로 환산하면 354.37일이 됩니다. 태양의 주기를 사용하는 양력과는 약 11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순태음력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해가 갈수록 계절이 맞지 않게 된 겁니다. 12개의 음력 달의 일자와 그다음에 1태양의 태양년의 길이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60일 기준으로 해서 1태양년은 5일이 더 많고 그다음에 12음력 달은 5일 정도가 모자랍니다. 태양과 달의 그 길이가 서로 10일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것이 2년이나 3년이 쌓이면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윤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이하게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인데 그럴 때 음력을 집어넣을 때 음력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방식을 이 절기를 사용을 해서 음력을 집어넣는 그러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순태음력을 보완하기 위해 고대 천문학자들은 몇 해마다 한 번씩 29일 혹은 30일의 윤달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력의 성질을 지닌 특수 장치를 설계해 놓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란 한 해를 24수로 나눈 계절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입춘, 동지, 하지, 경칩과 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해의 위치에 따라 계절이 변하는 만큼 절기는 양력의 한 장치입니다. 날짜의 흐름은 달의 운동을 따르고 계절의 이치는 태양의 운동을 따르기 위해 만들어진 융합 달력. 그것이 우리가 음력이라 부르는 태음 태양력입니다. 절기의 역할이 달력의 진화를 이끌었던 것이죠. 절기가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우선 정확하게는 24절기는 태양의 운행으로만 결정이 되는 날짜들이에요. 24개의 날짜들이고 우리나라 음력을 태음 태양력이라고 정확하게 부를 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태음 태양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나라 음력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력이 태양의 요소와 달의 요소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달력 날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절기란 태양의 주기로 설계된 농사용 달력이었습니다. 작물의 성장은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절기에 따른 계절의 변화 지표는 한 해 농사의 스케줄표가 되었던 것이죠.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계절과 시간의 기준이 되어온 절기. 그 설계 구도 속에는 천문학적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관측자 중심에서의 하늘은 반구형의 세계로 형성됩니다. 이를 천구라고 부르죠. 천구상에서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요. 황도와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태양의 위치 변화를 15도 간격씩 점을 찍습니다. 총 24개의 점이 형성되는데 태양이 각 지점을 지날 때 해당하는 계절과 기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바로 24절기입니다. 이는 곧 1년을 약 15일씩 나눈 것과 같은데요. 음력 문화에선 지금처럼의 일주일 주기가 아닌 절기와 절기 사이인 약 보름 주기로 생활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한 절기가 15일 간격이거든요. 평균 15일 간격. 15일을 3등분한 5일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초후, 중후, 말후, 초중말로 해서 3등을 또 구분하죠. 그래서 어떤가 오늘 내일은 날씨 변화가 안 느끼지만 5일 정도 지나면 느낌이 바뀌는 게 인지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도 느끼지고 자연도 5일 정도 뭔가 변화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보면은 단풍도 5일이면 짙어지는 확 느껴진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72후라 그러는데 24절기를 기라 그러고 줄여가 이 둘을 합쳐서 기후라 그럽니다. 이제 지금은 기후라 그러면은 뭐 기상 날씨 변화를 뜻하지만 이전 시대 기후라는 말은 24절기와 자연의 저루 변화를 이제 합쳐서 기후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절기는 계절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기후를 나타내며 사람의 생활을 반영합니다. 기온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절기도 있는데요. 백로는 갑자기 밤 기온이 내려가며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이슬이 되어 풀잎에 맺힌다는 절기입니다.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쾌청한 날씨가 지속되나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 첫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이죠. 농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절기도 있습니다. 청명은 날이 맑고 화창해지는 시기로 사람들은 이때부터 한 해 농사 준비를 시작했고 만물이 자라 가득 차는 절기 소만에는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곡식에 종자를 뿌리기 적당한 시기인 망종 때는 모내기와 함께 보리 배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농사랑 관련됩니다. 당연히. 일단 입춘부터 시작하죠. 1년에 절기가 시작하는 게 입춘이 되고 이때부터 봄이 시작되니까 이때부터 어떤 뭐 씨앗 준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이제 농서에 이런 게 농서 속에 다 기록을 해놓죠. 보면 이제 경험 지식이 쭉 전승돼 내려오고 지금은 이게 다 표준화돼 가지고 뭐 다 쉽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조선 시대 또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누군가 정리를 하고 그 지식을 이제 뭐 말이나 향촌 사이에서 공유를 누군가 시켜내는 거죠. 보면.
한국천문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그 옛날 절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했던 장치를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규표입니다. 규표란 해가 하루 중 가장 높게 위치하는 남중 고도에 있을 때 막대기의 그림자를 측정해 1년의 길이를 설정하고 24절기를 알기 위해 사용하던 장치인데요.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원리가 해시계와 같아 절기 전용 해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표는 24절기를 잴 수 있고 또 따라서 다른 해시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규표가 처음 만들어졌던 것은 세종시기 약 20년 동안 세종 한양에 맞는 역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규표를 만들어야만 그 역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표를 만들었고 실제로 좋은 역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기기 중 하나인 규표는 한반도에선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조선의 천문학을 완성시킨 세종대왕이 40자 규표와 8자 규표를 설치해 절기의 변화를 측정했다는 사실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규표는 사라지고 없지만 민병희 박사팀은 8자 규표를 고증에 따라 복원했습니다. 40자 규표가 아닌 8자 규표를 복원한 이유는 측정의 정밀도에선 두 기기의 차이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종대왕이 8자 높이의 규표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고 전해져 그 의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21세기에 복원된 15세기의 규표.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절기를 측정하던 방법을 그대로 재현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규표는 하루 중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의 그 태양의 그림자를 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높이 뜨는 하지에는 그림자 길이가 짧고 태양이 낮게 뜨는 동지에는 그림자 길이가 길게 나옵니다. 이것을 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표는 24절기의 날짜들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규표를 이용해 절기를 측정하려면 먼저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해가 남중할 때 수직 기둥인 표에 내리쬐는 빛은 가로석인 규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정오에 규표로 측정한 그림자의 길이는 하지 때 가장 짧고 동지 때 가장 길게 나타나는데요. 동지를 기준으로 다음의 동지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삼았던 것이죠. 표 끝부분을 살펴보면 두 마리의 용이 수평 막대기인 횡량을 받치고 있는데요. 횡량에는 물홈이 파여 있어 물을 부어 수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표의 규면에는 그림자의 길이를 잴 수 있는 눈금이 있는데 한자를 10개의 눈금으로 나누어 촌으로 표시하고 다시 1촌을 10개의 눈금으로 세분해 1분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또 전체 눈금 주위에는 수평계의 역할을 하는 물홈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평균관이 지금 서울대와 똑같아요. 규면에 생긴 횡량의 그림자는 위치에 있는 눈금으로 그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그리고 이러한 결과값은 절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어렵게는 횡량이라고 하는데요. 절기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니까는 그걸 이 규표의 관측을 통해서 태양의 움직임의 빠르고 늦음
쟀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지만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규표의 그림자 길이의 그 변화량을 가지고 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청석을 깎아서 규를 만들고 규의 면에는 장, 척, 촌, 분의 농금을 새겼다. 영부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그림자를 측정하여 동지와 하지의 길고 짧음을 추산하였다. 문헌에 등장하는 규표의 정의 속에는 영부라는 장치가 등장합니다. 해의 그림자 길이를 정확히 재기 위한 특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부는 표의 끝에 있는 횡량의 그림자와 태양의 상을 함께 맺히게 한 다음 횡량의 중심을 지나는 남중대의 그림자를 잡아내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마치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와 비슷한데요. 규면에 비치는 횡량의 그림자는 폭이 넓고 희미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부의 광학계를 사용해 태양과 횡량의 그림자를 규면에 동시에 맺히게 하면 태양의 중앙 부분에 1mm에서 3mm의 선명한 횡량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바늘구멍에서 규명까지의 초점 거리를 절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한 영부 장치. 여기 지금 보이시 가로대라고 보통 2.07mm 이내의 정밀도로 측정이 가능한 규표의 광학 장치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 복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죠. 어, 24기 중에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았던 하지에는 규에서 가장 안쪽에 그림자가 맺히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동지로 갈수록 저 끝에, 횡량의 끝에 그림자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날짜가 언제쯤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특히 1년의 역법 계산에서 1년의 기준이었던 동지의 날짜를 알아서 그 동지의 날짜를 알고 그 기준으로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칠정선 4편을 만드는 데에 세종대왕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1년의 길이와 24절기를 측정하고 동지 시각과 위도 측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규표. 절기에 대한 조선의 축적된 천문 관측 기술은 칠정상과 같은 독자적인 역법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절기와 시간, 일출 일몰의 방위 등 다양한 천문 정보를 제공하는 해시계, 앙부일구가 발명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읽는 것이 농사와 직결된 국가의 힘을 키우는 일임을 580년 전 그들은 이미 알았던 것이죠. 이 절기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농가 원령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 농사 짓는 것과 매달의 관계를 설명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24절기를 자세하게 만들었던 이유도 농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에는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나라의 경제를 부궁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문학이 알려주는 이 절기는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라는 이름의 시간과 그 흐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왔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와 시간의 움직임을 알고자 했으며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를 체계화시켰죠. 절기는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세시풍속의 이름이 아니며 현대인의 삶과 단절된 과거의 흔적 또한 아닙니다. 지금도 절기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며 제 역할을 담담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의 표준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생활과 연결돼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는 절기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기의 현 위치와 미래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 가장 추운 때를 뜻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가장 추운 때는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시기를 의미하는 소한입니다. 절기와 계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24절기가 중국을 중심으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입춘, 풀이에 보면 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자 설 입자를 써서 계절을 알리는 절기로 입하, 입추, 입동이 있습니다. 춘하, 추동,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알려주는 절기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절기에 맞게 생활하며 문화를 만들어갔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절기와 계절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절기와 계절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기후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절기의 평균 기온과 최근의 절기 평균 기온을 비교한 결과 과거에 비해 최근 절기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씩 90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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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캘린더 계절로 그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자연 계절로 보면 차이가 있어서 이제 겨울이 월등하게 길고 그다음에 여름이 길고 봄, 가을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제 여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 기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겨울의 추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추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을 했었는데 여름이 길어지고 여름이 더워지면 이제 그것의 전면적인 그 재구성이 필요해지겠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봄, 여름은 빨라지고 가을, 겨울은 늦어지는 절기와 계절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된 건데요.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먹거리와 연관된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는 사과의 경우 2060년 이후 강원 일부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고랭지, 무, 배추 농사 경우 기온이 2도씨 더 상승한다면 전체 재배 면적의 89%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젠 절기를 기준으로 농사를 짓던 옛날처럼 변화된 기후에 맞는 우리의 농사 길잡이가 필요한 때인 겁니다. 한국인의 식량 문제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유리 온실 사이로 보이는 푸릇한 식물. 우리의 대표 작물인 벼입니다. 벼 농사를 짓는다는 건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에 거쳐 자라는 벼의 성장 과정을 예측하고 최상의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인데요.
이렇게 여름 동안 강한 햇빛과 적당한 비를 맞으며 성장한 벼는 맛과 품질이 좋습니다. 하지만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벼의 재배 환경이 달라지며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죠. 우리나라가 몇천 년부터 벼를 재배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가 이 벼를 할 수 있는 최적지의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도 그래서 가장 재배 면적도 넓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 기후적으로 우리나라 이 벼 품종들이 옛날부터 이 기후대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그런 거고 이제 기후변화가 와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벼한테도 스트레스가 되는 온도가 임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임박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또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사수리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고온 다습하고 비가 잦은 몬순기후 지역으로 벼 재배에 알맞은데요. 기상청에서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벼 재배 품종과 재배법을 유지했을 때 2090년대에는 쌀 생산성이 약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먹거리 부족 현상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환 박사팀은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벼 생육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하며 벼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달라질 기후 환경 속에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대응 기술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각각의 유리온실은 평균 기온이 올라간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옮겨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적당한 온도와 습기,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 벼가 있기에 알맞은 평균 온도는 22도라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생산 지역별, 시기별로 구분해 온도값을 설정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합니다. 벼가 쌀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벼가 익는 과정 중에는 너무 고온이면 안 됩니다. 너무 고온이 되면은 익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고온이 됐을 때 이 전분이 치밀하게 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밥맛도 떨어지고 외광 품질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광 품질이 나빠지는 온도가 고온이 되면 출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고온이 나오지 않은 조건으로 회피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 고온이 와도 끄떡없는 품종을 만들든가 그런 쪽으로 양방향으로 품종적인 측면, 재배적 측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꼭 필요한 원료임과 동시에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 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온도,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항들을 제어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이 과정은 다가오는 미래에 고온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 모심기에 적절한 시기를 찾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5월 하순 전후로 해서 거의 심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뒤로 미뤄져야 됩니다. 기후라는 게 수시간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변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이항 적기를 뒤로 미룰 정도의 시기는 아마 한 세대 정도쯤이면 아마 올 수는 있을 텐데 아마 더 빠르게 올 수도 있고 더 느리게 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절기가 아마 안 맞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는 도래를 하겠죠. 절기에 따르면 벼를 재배하기 위해 망종에 모내기를 하고 서리가 내리는 상강 때쯤 추수를 합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 시기는 점점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 옛날 농사 달력의 역할을 하던 절기는 지구 온도 상승의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하며 과학 기술과 만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지도가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입니다. 월 단위로 그리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우리 농업 환경에 맞춰 기후를 좀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자기후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월의 월 강수량, 기온, 강수량과 같은 기후 변수를 고려해 작물별 재배 적지, 미래의 기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기가 그래왔듯 기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작물의 특성에 맞는 환경 맞춤형 재배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희가 미래의 재배 적지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미래 그런 개화기라든지 수확기 같은 생물 계절이 변화한다거나 그런 거를 예측할 때 저희가 이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기온 변화가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 한 2100년에는 5.7도씩 기온이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940 ppm까지 올라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수는 그 특성에 따라 성장 환경에 알맞은 지역에 고루 분포해 있으며 한 번 심으면 20-30년 동안 재배를 하는데요. 한 장소에 오래 위치한 만큼 기후가 서서히 변한다 해도 생육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온실의 온도를 달리해 과수의 생장을 체크하며 온도 상승에 대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 사과같이 이렇게 과피에 착색이 나타나는 과종의 경우에는 여름철 폭염 같은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착색 불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착색 불량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기에 고온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수준의 고온이 영향을 미치는지 왜 착색 불량이 나타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포도는 섭씨 15도에서 30도에서 자라는 온대 과일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시기를 변색기라고 하며 착색이 시작됐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색이 진하게 변할수록 당 함량이 높아져 맛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고온 현상이 잦아지며 각종 병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전자기후도에 의하면 한반도의 기온 상승으로 포도의 고품질 재배 적지는 202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난화가 포도의 품질을 좌우하는 착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 온실 속에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생기는 포도 병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의 변색기 시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 착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것인데요. 연구진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와 같이 지구 온난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건들을 조절하며 포도를 분석해 고온에도 착색에 용이한 품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시기의 고온 그리고 어떤 수준의 고온이 중요한지를 밝혀낸다면
이 향후 포도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착색 불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이런 수준으로 착색 불량 경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건 여러 변수를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옛 사람들이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절기와 결합해 미래 지표로 사용했듯 전자기후도의 활용과 이로 인한 연구는 절기와 계절의 어긋난 간격을 메워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 입추. 논에선 봄에 심은 벼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밭에선 겨울 김장철에 사용할 배추를 심으려 분주한 움직임이 나타나던 시기인데요. 최근 한반도에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상은 입추 무렵 논밭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드넓은 밭이 아닌 작은 온실에 자리 잡은 배추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곳에선 이상 기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이상 저온 등 갑자기 추워지고 더워지는 기상 현상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농작물의 피해 정도를 알아볼 수 있죠. 최근 폭염과 이상 고온 발생으로 인해서 배추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고온에 의한 배추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광합성 모델이라든가 생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거기 개발된 모델을 이용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감 기술까지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배추는 영하 2도씨 정도의 기온을 버틸 수 있는 저온 작물이지만 재배 온도가 내려갈수록 성장 속도가 더뎌집니다. 고추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고온 작물인데요. 이상 저온이 발생하면 냉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 기후실에 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선 적정 온도, 햇빛, 습도 등이 필요하죠. 인공 기후실에선 온도, 습도 조절은 물론 조명 조절로 낮과 밤 환경을 조성해 광합성을 유도하고 비를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공기후 요소들을 조절하면 이상기온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농작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추의 경우 주산지인 해남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적용해 성장에 영향을 주는 광합성 속도를 측정하고 재배 최적기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배추 또는 고추의 생장과 광합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예측된 결과를 통해서 재배 시기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또는 재배 기간을 조정한다던가 또는 재배 적지를 변경한다던가 이런 데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고온이라든가 이상 저온, 갑작스러운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피해 경감 기술들을 또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미래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공기후실에 실제와 같이 비를 뿌려줌으로써 강수량 증가로 인해 생기는 병해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이상기후 환경을 설정하고 배추의 피해를 관찰하는 연구. 그 최종 목표는 배추의 재배 적정기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이상 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입추부터 처서까지 기간에는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이상 고온이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배추의 정식 시기라든가 재배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배추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강하고 가뭄에 강한 품종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단기적으로는 고온을 극복할 수 있는 피해 처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절기를 활용해 농사를 짓는다는 건 그만큼 오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농사에 절기가 끊임없이 언급된다는 건 절기가 삶의 터전과 이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절기는 농경 사회를 지나오며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듯 보였지만 분명히 현대인의 일상 속 깊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한 장씩 넘기는 달력에는 날짜와 요일 외에도 국경일, 공휴일 등 다양한 정보가 표기돼 있습니다. 약 15일 간격으로 존재하는 절기 또한 달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는 이로 하여금 계절을 떠올리는 역할을 하죠. 절기는 저희가 발표하는 절기를 발표하는 형식은 원령 요항이라는 달력 자료에 절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절기의 날짜들이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원령 요항에는 절기 말고도 음력 날짜들도 포함이 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기념일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제 달력을 만들 때 필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절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거나 쌀쌀해지면 사람들의 옷차림부터 달라집니다. 보름 간격으로 흐르는 절기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절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절기의 변화는 사계절이 전하는 찬란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각 계절이 담고 있는 절정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며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죠. 매년 돌아오는 절기라도 그때의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설, 대설, 작은 눈, 대한 소환 이런 추울 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은 굳이 이제 달리 확인하지 않아도 말만 들었을 때 어떤 계절 감각인지를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가 생활 지식으로 접근해서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절기는 1년 4계절 365일을 보다 세분화해 계절의 변화를 전해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기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선 절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계절과의 불일치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지만 오히려 기후변화의 지표로서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경칩이 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동지가 오기 전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절기가 말해주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절기를 잘 이해하면은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절기는 농경 사회를 지나오며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절기는 현대인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계절 변화가 다가옴을 알려주는 것. 우리에게 일상의 변화를 깨닫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절기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요?